있잖아요. 놀고 싶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저는 당신이 억만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바로 7살 아서 라비니아 휴스가 삶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시간도 차이 되지 않아 인터넷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9999 긴급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아서 라비니아 휴스 이야기입니다. 구급대입니다. 브리짓 브레논입니다. 네, 지금 숨은 쉬고 있나요? 거친 숨소리 때문에 마치 깊고 어두운 숨을 내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머리만 움직여요. 네, 바닥에서 뭘 하고 있나요? 5번 정도 옆으로 서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마치 큰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단순한 추락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할 수 있다면 그 아이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초능력, 그리고 그의 초능력은 바로 미소였습니다. 그는 많은 수호천사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서는 순수한 악과 함께 갇혀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잉글랜드 미들랜드 경찰서는 곧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끔찍한 비밀 영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0년 6월 17일 긴급 구조대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살 아서 라비니아 휴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몹시 다급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이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그를 살리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서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처럼 보였지만 의사들은 수년간 그들을 괴롭힐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끔찍한 상처들이었습니다. 아서는 치명적인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그 손상이 교통사고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구급대원들조차 심각한 두부 외상과 몸 전체에 걸친 수많은 멍을 발견했습니다. 진실은 바로 눈앞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99999 신고 전화의 다급한 목소리와 배경 소음 속에 말이죠. 녹음이 다시 재생되었을 때 이번에는 더 예리한 귀와 깊은 의심 속에서 아서의 비극적인 최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때 절박함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로 메아리 쳤습니다. 욕심 많고 시끄럽고 비정상적이었죠. 그게 정상인지 몰랐어요. 특히 숨을 거의 쉬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마치 혼자서 많은 훈련을 한 것 같았어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죠. 제가 일으켜 쓰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를 때렸어요. 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좀 더 잘 쉬는 것 같았어요. 네, 물을 좀 마시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말을 걸었어요. 안색이 좀 돌아왔죠. 그런데 머리에 있는 혹을 봤어요. 스스로 그런 거예요. 방금 들으신 여성의 목소리는 32세 엠마 터스틴으로 6살 아서 라비니아의 보호자이자 계모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29세 토마스 휴스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고 엠마는 아서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아서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그가 어떻게 다쳤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경찰의 개입으로 이어졌고 곧 형사들은 엠마에게 첫 공식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간단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이들 간식을 사러 나갔고 생각하는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을 겨우 피했죠. 그 과정에서 저를 때리고 발로 찼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계단으로 다시 올라갔죠. 생각하는 계단은 아서의 아버지 토마스와 계모 엠마가 아서를 위해 만든 벌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아서가 서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장소였죠. 엠마에 따르면 아서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자주 그곳에 서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한 날인 2020년 6월 17일 저녁, 아서는 유난히 무례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네 발로 엎드렸고 저는 일어나라고 말한 뒤 문을 닫았어요. 더 세게 때리기도 했죠. 아니요. 지난 6개월 동안은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걸 부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3-4번이나 머리를 박았죠. 분명히 다쳤을 거예요. 의식을 잃었어요. 제가 아이를 들어 소파에 눕혔는데 지금은. 그럼 당신이 들어왔을 때 부엌에서 3-4번 머리를 박았군요. 그리고 거실에 앉았는데 뭔가 박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나와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팔을 밑으로 너어들어 올리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쓰러졌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제가 들어 올리자 저를 때리고 발로 찼어요. 엠마는 자신을 학대한 버릇없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정적인 순간을 보였습니다. 다른 많은 계모들처럼 그녀의 애정은 보답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엠마의 이야기는 9999 신고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고 그 이야기는 수사와 맞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필수적이었지만 조사관들의 평생에 남을 만큼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아서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했지만 다음 날 새벽 1시경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생명유지장치가 꺼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의학적 검사 결과 아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130개가 넘는 각기 다른 시기에 생긴 상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작은 몸의 모든 부분이 멍들고 닫혀 있었습니다. 그의 흉선과 신장 중 하나는 장기간의 신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인은 뇌출혈과 오른쪽 눈의 망막 완전 박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그의 체내 나트륨 수치는 심각하게 높았습니다. 7시간 후에도 이 수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몸이 섭취한 과도한 소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나트륨 수치에 도달하려면 아서는 하루에 소금 6테이블스푼을 섭취했거나 더 가능성 있게는 며칠에 걸쳐 고농도의 소금으로 중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부검 보고서와 가해진 상처들은 명백히 고문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미들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이 된 것은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끔찍한 발견들이 들불처럼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그 순진한 아이에게 가해진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발견했고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가학적인 괴물을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엠마와 안절부절 못하는 토마스 뒤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측이 난무했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배후에서 어떤 공포가 조리되고 있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미들턴 경찰은 엠마가 남자친구 토마스 휴스 그리고 각자의 이전 결혼에서 낳은 아이들과 함께 살던 방 2개짜리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받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거실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외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수사관들에게 그것이 아서를 감시하고 그가 자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추가 조사를 위해 녹화물을 가져갔을 때 그들은 그것에 자신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기를 바랄 끔찍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CCTV 영상에는 어린 아서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의 가슴 아픈 세부사항,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할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는 당신이 저 멀리 달아났으면 좋겠어요. 이 충격적인 녹화는 아서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되기 몇 시간 전의 것이었습니다. 아서는 블레이크라는 사람에게 와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서가 마지막 순간에 의지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블레이크는 아서의 삼촌이자 토마스 휴스의 동생이었습니다. 아서는 가족들을 부를 때 쇠약하고 약해져서 간신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녹화 영상들을 수사하면서 형사들은 아서의 조부모와 삼촌 블레이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족들은 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공유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서는 2014년 1월 4일에 태어났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슈퍼히어로를 좋아했고 버밍엄 시티 축구클럽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아서, 잉글랜드 대표로 뛸 거니? 아니요. 왜 안 돼? 그건 보장된 게 아니니까요. 아서는 정말 행복한 아이였어요. 모두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제 딸의 아기 곰이었고 제 아들이었죠. 정말 밝았어요. 말 그대로 그는 매우 쾌활했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밝고 활기 넘치는 아이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자세한 내막을 파고들면서 아서가 행복했지만 그다지 운이 좋은 아이는 아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마약 데이트에서 만난 토마스와 올리비아, 라비니아, 헬크로 커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헤어진 후 아서는 올리비아와 함께 살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유해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알코올 인식 교육 과정에서 만난 게리 커닝햄이었습니다. 올리비아와 게리는 서로에게 폭력적이었습니다. 이 유독한 관계는 2019년 2월 올리비아가 술에 취해 게리를 12번 찔러 살해하는 비극적인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어린 아서가 실제로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올리비아는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복역하는 동안 어린 아서는 아버지 토마스와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로 알았던 사랑은 조부모와 삼촌 블레이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서가 경험한 가장 안전한 시기였지만 행복의 물결은 곧 잦아들고 불행의 흔적은 단순한 데이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토마스는 온라인에서 만난 엠마 터스틴이라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서 형사들은 엠마가 변덕스럽고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3년 그녀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위협하자 다층 주차장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파트너가 가장 친한 친구와 술집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침실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는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과부 거미 같아서 함께하는 모든 남자의 생명력을 빨아들입니다. 모성애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녀는 갓 태어난 아이들이 가져다주는 관심과 아동수당 때문에 아이들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사라지고 집에 아기와 단둘이 남게 되면 그녀는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녀는 또한 반기 많은 어머니로 비난받았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종종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여성이 토마스와 궁극적으로 아서의 삶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일어난 일은 그녀의 악행의 마지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최고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악몽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엠마가 가까워지면서 상황은 곧 바뀌었고 아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서는 아버지와 엠마와 함께 여러 차례 외출했지만 돌아올 때마다 조부모는 그가 그들과 함께 돌아가기를 점점 더 꺼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가 데리러 왔을 때 아서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그 여자 차에 있어요? 아빠가 응이라고 하자 아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서답지 않은 행동이었죠. 그 여자라고 하시면 엠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엠마였을 거예요. 가족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그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불안한 긴장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조부모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서는 엠마를 무서워했고 그녀가 방문할 때마다 숨으려고 했습니다. 토마스의 부모와 형제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만과 무시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엠마의 방문 중 한 번은 아서의 할머니가 그에게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사주려고 하자 엠마가 갑자기 그에게 먹이지 말라고 말하며 불필요한 사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은 엠마가 아서의 삶에 대해 얼마나 편안하고 열성적으로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의 행동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쉽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토마스는 아서와 함께 돌아왔고 블레이크는 어린 소년이 멍하니 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에게는 흔치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블레이크가 간식으로 그를 위로하려고 하자 토마스는 아서가 벌을 받고 있으니 먹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막아섰습니다. 이것은 팬데믹이 급증하면서 더욱 악화될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총리는 오늘 저녁부터 전면적인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영국 국민에게 매우 간단한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가구 간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서는 자신의 집안에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토마스와 함께 살면서 사랑하는 조부모와 떨어져 지냈고 그들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서서히 아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봉쇄 기간 중 한 번은 아서의 할머니가 그의 어깨에서 푸른 멍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말했어요. 이건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에요. 어른의 손으로 생긴 거예요. 오른쪽 어깨에는 손가락 3개가 보여요. 오른쪽 어깨는 무언가에 긁혔거나 어딘가에 밀쳐져서 생긴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리고 저는 이것을 크리스와 조에게도 말했어요. 오래된 멍 위에 새로운 멍이 있어요. 이건 계속되어 왔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노란 멍, 보라색 멍들이 온통 있었어요. 등에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자마자 아서가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됐어요. 토마스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속하게 행동하여 다음 날 사회복지 서비스에 신고했습니다. 아서가 엠마와 토마스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자가 엠마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멍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서와 엠마의 다른 2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방문 전에 전화를 건 것이 엠마가 경계하고 은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크는 미들턴 경찰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불행히도 경찰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건을 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서에게 결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서를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은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되었죠.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아서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악한 악마. 한편 아서의 죽음에 대한 수사는 불붙고 있었습니다. 아서의 조부모와 가족은 엠마와 토마스를 지목했지만 무엇이 아서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부부에 대한 심층 조사가 시작되었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와 토마스가 주고받은 음성 녹음과 문자 메시지에서 발견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줄이 나타날 때마다 닫힌 문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이 명확해졌습니다. 토마스조차 이 악몽의 공범이었고 그들의 메시지는 그들의 뒤틀린 협력관계의 정도를 드러냈습니다.
메시지들은 굶주림, 고립, 신체적 학대로 가득 찬 아서의 생활 환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에서 엠마는 소년에 대해 불평하며 좌절감을 표출했지만 동시에 점점 더 심해지는 잔혹 행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아서에게 음식과 음료를 주지 않고 벌의 한 형태로 몇 시간 동안 복도에 서 있도록 강요했습니다. 음식과 위로를 구하는 어린 소년의 울음은 조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절박함은 나쁜 행동으로 불렸습니다. 이 메시지들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는 엠마와 토마스 모두에게 뒤틀린 형태의 강화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서의 괴로운 애원을 녹음하여 토마스가 집에 없을 때 음성 클립을 보내 마치 자신의 가혹한 처사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는 아서에 대한 자신의 좌절감을 표현하고 그녀에게 더 심하게 대하라고 격려하며 그냥 끝내버려 라고 말하거나 그의 울음을 멈추게 할 폭력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때때로 부부는 아서로부터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들의 전화는 잔인한 교환으로 울리는 동안 소녀는 복도에서 목이 쉬도록 울거나 방에서 홀로 고통받았습니다. 아서의 애정 표현에 대한 짜증을 나타내며 그것을 그가 반항하는 것이라고 부르거나 응석바디로 만들고 있다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엠마와 토마스는 아서에게 특정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한다거나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벌을 주어야 한다고 논의했습니다. 학대는 반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언어적 학대와 욕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에서 그에 대한 증오는 양쪽 모두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메시지들은 가정 분위기가 협박과 신체적 고문으로 가득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아서는 반복적인 폭행을 견뎌냈습니다. 메시지 중 하나에서는 토마스와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엠마는 토마스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토마스는 날카롭게 응수하며 그녀가 자신과 아서 둘 다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문제적인 역학을 드러냈는데 엠마가 아서를 거부하자 토마스의 좌절감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긴장감은 토마스의 분노가 쉽게 고조되어 아서에 대한 추가적인 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서는 비참한 삶을 살았고 종종 굶주렸습니다. 이전에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CCTV 영상 한 조각이 수사관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토마스와 엠마가 그해 가장 더운 날 중 하나에 아이스크림을 즐기며 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아서는 계단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굶주리고 물도 마시지 못한 채 그의 불편함을 더하는 두꺼운 원지, 방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엠마는 몸을 굽혀 굶주린 아서 바로 앞에서 맥도날드를 탐닉하는 동안 아서는 복도에서 무력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엠마의 모든 아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서의 조부모는 수사관들에게 엠마의 아이들도 종종 오랜 시간 동안 굶주리고 엠마가 방에 머무는 동안 버려졌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서가 겪은 것은 유독 끔찍했고 어떤 영상에서도 엠마의 아이들이 아서와 같은 수준의 학대를 당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엠마의 아이들은 수사관들에게 자신들도 아서를 도우려고 하면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적인 세부 사항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또 다른 가슴 아픈 영상이 그들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아서는 서서 발을 질질 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해로워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최대 14시간 동안 똑바로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끔찍한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토마스와 엠마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그들에게 아서와 영상 속 가슴 아픈 내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조각조각 토마스와 엠마의 사고 이야기는 바뀌기 시작했지만 먼저 입을 연 것은 토마스였고
그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몽 같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토마스는 아서를 벌주는 데 있어서 도를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아서에게 몇 가지 행동 문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엠마와 가족이 고통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토마스는 자신이 고문 중에 사용되는 고문 방법에 대해 배웠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흉터나 멍을 남기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방법들이었죠. 그렇다면 2010년 6월 17일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서는 오랫동안 고통받았지만 그의 몸이 그냥 포기한 걸까요? 아니요. 그것은 사건의 단순하고 무정한 진실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는 훨씬 더 흉악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엠마의 아이들과 슈퍼마켓에 갔고 아서는 평소처럼 굶주리고 쇠약한 채로 남겨졌습니다. 아서는 엠마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토마스에게 아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거짓말했고 그는 그녀에게 그를 훈육하라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엠마는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했고 아서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토마스가 돌아왔을 때 아서는 이미 엠마가 그의 머리를 벽에 여러 번 박은 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몇 번의 시도에도 아서가 일어나지 않자 엠마는 아서가 스스로를 때리고 넘어졌다는 이야기로 999에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마스는 뻔뻔하게도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잘못이며 엠마는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서를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 그를 죽게 한 것은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엠마는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미들턴에서 의회까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대중은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드문 사건에서 상황은 끔찍하게 잘못되었고 미래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아서의 죽음과 상처가 명백히 자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국은 마침내 엠마와 토마스의 거짓말을 간파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서의 사망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엠마의 재판에서 판사는 치명적인 공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살인의 마지막 행위는 당신 터스틴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그의 머리가 과신전되고 목에서 굴곡되도록 그를 흔들면서 동시에 벽이나 바닥에 여러 번 부딪히게 했습니다. 당신이 사용한 폭력의 수준은 고속도로 교통사고에서 경험하는 것과 동등한 힘을 그의 몸에 가했습니다. 입은 부상은 광범위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엠마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소 29년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치명적인 폭행 당시 현장에 없었던 토마스 휴스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그들의 형량이 너무 관대한지 재검토될 것이며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더 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엠마는 이전 관계에서 4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토마스를 만났을 때는 막내 2명만이 그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엠마는 이미 아이들의 복지에 대한 우려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여러 차례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상황을 조작하는 데 능숙해졌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울고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감정적인 수법에 의지했고 매번 당국은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곤 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의 일부였지만 그들의 무대응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추가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가는 것만으로는 다기관 개입을 촉발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개입을 촉발할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기관 공유 허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검토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복지사가 직접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연의 문제이며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의 심각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누구의 신고도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되는 아이가 있다면 의료 전문가들도 그 과정을 가속화하고 그 상처의 순간을 실제로 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 초기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서의 장기간에 걸친 고통이 간과될 수 있었을까요? 아서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사회복지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자비한 운명으로부터 어린 아서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 섹션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저희 채널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저희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또한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범죄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